자, 여기가 판의 경계입니다. 판의 경계. 판의 경계란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거나 판과 판이 서로 만나거나 판과 판이 스쳐 지나가는 그 부분을 판의 경계라고 하는데, 먼저 크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서로 멀어지는 경계 이름을 발산형 경계라고 하고, 서로 만나는 걸 수렴형 경계라고 하고요. 서로 스쳐 지나가는 거를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데, 이름이 왜 보존형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그 비밀이 풀어집니다. 그 다음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 우리 판이 어디 위에 떠 있다 그랬지? 멘틀. 어떤 멘틀? 암석권 아래에 있는 멘틀, 즉 하부 멘틀, 다른 말로 연약권. 우리 상부 멘틀도 있는데 걔는 판에 쩍 달라붙어 있다 그랬잖아, 그치? 자, 하부 멘틀이 대표하는 겁니다. 연약권이야. 이게 빨갛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연약권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에서는 상승하고 양쪽으로 퍼질 거 아니야? 여기서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멘틀이 하강하는 부위에서 이렇게 몰고 와서 하강하는 거니까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멘틀의 상승부, 멘틀의 하강부, 거기에서 어떤 경계가 만들어지는지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지형들이 써 있잖아. 이 지형들이 각각 어디에서 발생되는지는 원리와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원리부터 볼까요? 지금 당장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자, 하나씩 봅시다. 먼저 발산형 경계를 이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발산형 경계. 멘틀이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죠?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멘틀이 상승하면서 양쪽 판이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판과 판이 벌어지면은 여기 가운데 뭐가 보일까? 멘틀이 보일까? 보일 것 같잖아. 근데 안 보인다? 왜 안 보이냐면, 이렇게 판이 싹 벌어지면은 멘틀이 막 솟아 올라오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멘틀이 엄청 뜨겁지? 멘틀이 엄청 뜨겁다 보니까 그 땅 속에 있는 판이, 고체 상태의 판이 액체 상태로 녹아요. 힌트 아니야. 고체 상태의 판이 액체로 녹으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 커져요. 어떻게 알았지? 대단한데? 고체가 액체가 되면 부피가 커지죠? 그럼 땅속 깊은 곳에서 고체가 녹아서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압력이 발생돼서 어디 터져 나갈 데가 없나 쳐다보는데 살짝 틈이 벌어져 있네? 거기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틈이 벌어지는 촉쪽 뭐가 터져 나온다? 화산이 폭발해 나와요. 뻥뻥 쫙. 이 틈을 따라서 쫙 화산이 폭발하니까 이 전체적으로 화산이 만들어집니다. 바닷속에서 화산이, 해저화산이 폭발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줍니다. 쫙 길을 따라서 해저화산이 쫙 폭발하는 모습을 상상해 주는 거고요. 그 해저화산에 의해서 생성된 그 산을 바닷속에 생성된 산맥, 해령이라고 불러줍니다. 명자는 산맥 명자예요. 차령산맥, 노령산맥, 대관령산맥, 산신령. 아닌가? 아무튼 명자가 산맥 명자에 해당합니다. 바닷속 산맥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게 화산으로 만들어진 산이잖아. 화산으로 만들어진 산 두 개가 유명하죠. 우리나라에. 백두산과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꼭대기 올라가 봤나요? 난 못 가봤어. 근데 거기 백록담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움푹 파인 골짜기 같은 게 있어서 거기 물이 차 있잖아. 백두산도 천지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 이렇게 움푹 파인 곳. 움푹 파인 그런 지형을 열곡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 끝에는, 끄트머리에는 이렇게 움푹 파인 지형이 있는데, 움푹 파인 지형도 화산이 쫙 있으니까 움푹 파인 지형도 쫙 연결되어 있겠죠. 그 열곡이 쭉 연결되어 있는 모양을 그림으로 요딴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곡이 쭉 연결되어 있는 모양을 이렇게 움푹 파인 모습으로 쭉 연결해 놓은 거야. 열곡이라고 불러주고, 이게 띠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열곡대라고도 부릅니다. 열곡도는 열곡대가 만들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지진 얘기를 할 건데, 지진. 화산이 여기서 폭발하죠. 그래서 마그마 만들어지고 뽕 나오는 거잖아. 그치? 굉장히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여기서 살짝 녹은 게 터져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라서
얕은 곳을 얕을 천자 써서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 천발 지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얕을 천자 언제 써요? 이런 천박한 것 할 때 얕은 어떤 지식을 가진 것, 천박하다, 못 배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천박하다. 나도 얕을 천자, 천한 것 할 때 천자가 얕을 천자입니다. 자, 천발 지진. 그럼 가운데 여기는 없지만 여기 중간쯤에서 발생되는 지진은 중발 지진이라 하고요. 더 깊은 곳은 깊을 심자 써서 신발 지진이라고 신발 지진이라고 불러줍니다. 욕한 거 아니야. 신발이야. 신발. 그럼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지진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 이게 신발 지진이구나. 이 신발.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엄마 무슨 일이야? 공부 중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발. 맞습니다. 그래서 지진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지형에 따라서 어디서 천발이 발생되는지, 또 어떤 지형에서는 중발까지 발생되는지, 또 어떤 지형에서는 천발, 중발, 신발이 다 발생될 수도 있는지 이런 걸 구분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 출제? 되죠? 됩니다. 근데 여기 해령이 만들어질 때는 천발 지진만 발생된다라고 정리해 주면 됩니다. 되죠? 자, 바닷속에서도 이렇게 발산이 일어날 수 있지만 땅 위에서도 발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야. 이게 동아프리카 지역인데 동아프리카 여기 지역이 이렇게 그가 양쪽 판이 갈라집니다. 대륙이죠. 대륙 위에서 판이 갈라지는 거야. 심지어 여기는 대륙이 갈라진 그 틈에 물이 차가지고 홍해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홍해가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야. 대륙판이 갈라지면 화산이 폭발하는데 화산 산처럼 높이 올라오지 못해. 땅이 원래 높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모양이면 요딴 모양이에요. 산과 판이 멀어지면서 발산형 경계에서 밑에서 마그마가 폭발해 올라오긴 하지만 울컥 오면서 여기 이제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긴 하지만 산처럼 만들어지진 않아. 그래서 열곡대만 쭉 나열된 모습으로 정리가 됩니다. 열곡대란 말 나와있죠? 열곡대만 만들어집니다.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우에는 열곡대만 만들어지는 모양으로 관찰이 되는 거죠. 산의 모양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천발 지진만 발생이 되겠네요. 여기를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불러줍니다. 아프리카 동쪽이니까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불러주고 이거를 V자 모양이라고 해요. 넓은 V죠. V자 모양의 열곡대가 만들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제 홍해라는 바닷물이 바다가 된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아, 이 대륙판이 멀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발산형 경계는 공통적으로 밑에서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죠?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곳이야.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면 나머지는 좀 밀리겠죠. 또 형성되면 또 밀리겠죠. 형성되면 밀리겠죠. 점점 기존에 만들어진 판은 점점 밀리면서 옆으로 가고요. 새로운 판들이 가운데 어디서? 바로 해령 부분에서 여기 열곡대 부분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즉 발산형 경계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경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여기가 이제 막 만들어진 거잖아. 가장 나이가 어려. 영해, 나 같아. 그죠? 영한데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은 여기로 밀려났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전에 만들어진 건 여기로 밀려났겠죠? 양쪽이 대칭적으로 밀려납니다. 대칭적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가운데가 제일 어리고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가장 나이가 많아지게 되는 거지. 그게 오른쪽에 그래프로 그려져 있잖아. 세계 구조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어. 이거야. 그래서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0일 경우에는 가장 나이가 적지만 이게 멀어질수록 해령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양쪽에 대칭적으로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화 문제로 어떤 것도 나오냐면은 이 그래프가 나이가 아니라 퇴적물의 두께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해양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겠죠. 퇴적물의 두께도 얘랑 비례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표현과 다를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Y축에 왜 퇴적물의 두께? 해도 같은 그래프 형태가 그려지겠죠. 그죠? 예상할 수 있겠죠. 심화 문제로 이렇게 퇴적물의 두께라고 써 있어도 같은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정도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할 건 대칭적으로라는 표현, 대칭적으로. 양쪽이 대칭적으로 나이가 공통으로 증가하죠? 대칭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발산형은 천발 지진이 활발하다라는 것도 아까 체크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는 것도 포인트였죠. 제가 했던 거고, 여러분들은 쌤이 설명하는 거를 포인트 잡아서 밑줄을 쭉쭉쭉 거주면 됩니다. 쓰는 것도 좋은데, 나와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니까.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요 녀석인데요. 봐봐. 지금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는, 이 판들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잖아. 양쪽으로 벌어지는 걸 이 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양쪽에서 자기를 잡아당긴다고 말할 수 있겠죠. 판의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나를 막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면 이 판의 입장에서 양쪽에 잡아당기면 이렇게 판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판이 지각이 퉁 끊어지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퉁 끊어지게 만드는 힘은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죠. 첫 번째 기억할 거. 그 힘을 뭐라고 한다? 장력이라고 한다.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한다? 장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장력이 작용해서 판이 빵 끊어지면은 단층이 발생했다. 이 끊을 단자입니다. 층이 끊어졌다. 단층이 발생합니다. 단층이 발생하면 이렇게 지형이 변화되는데 이 지형의 이름을 물어봐요. 이 지형은 정단층이냐 역단층이냐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단층이 꽝 발생됐을 때 잘 봐. 하는 방법이야. 단층 면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단층면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죠. 기울어진 거에 자연스럽게 이번에 오른손으로 툭 얹으면 손등 방향이 상반 위쪽, 손바닥은 아래쪽일 거 아니야. 이때 이거를 상반이라고 이걸 하반이라고 합니다. 상이 위에 있는 거잖아. 위에 있는 게 지금 주르륵 미끄러진 느낌 받아야 돼요. 자, 위에 있는 게 주르륵 미끄러졌죠. 중력에 의해서 위에 게 아래로 내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맞죠? 중력을 고려하는 거야. 중력에 의해서 위에 게 이게 흘러내리는 게 정상이지. 그래서 이름이 정단층이야. 정상단층. 암기법이야. 정상적인 단층이네. 장력이 작용하면 중력을 따라서 쭉 잘 미끄러지게 도와주는 거니까 정단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단층의 반대말은 뭘까요? 역단층이 나옵니다. 다음 장에 나와요. 단층 먼저 나올게요. 자, 역단층은 반대로 양쪽에서 이렇게 멘틀이 반대로 대류해서 이렇게 반대로 대류해서 판과 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미는 힘의 이름은 두 번째 횡압력이라고 불러집니다. 즉 장력이 당기는 힘이라면 횡압력은 미는 힘이 되겠죠. 횡압력이 발생되면 지층의 입장에서 양쪽에서 막 눌러 구부러지겠죠. 구부러지는 현상이 먼저 발생해요. 그걸 습곡이라고 해요. 구부러지고 막 습곡. 그래서 아까 습곡산맥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땅이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습곡산맥.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 산맥이 바로 습곡산맥이에요. 굉장히 말라있는, 그는 말라있다. 아무튼 히말라야 산맥이 엄청난 습곡산맥입니다. 이렇게 휘어진 구조야. 땅과 땅이 만나면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구조가 습곡산맥이에요. 근데 습곡산맥이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 끊어지겠죠? 빵 끊어집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요딴 식으로 끊어진 거야. 끊어진 단면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이건 오른손이야. 퉁 올리면 위에가 상반이고 하반이죠. 상반이 올라갔죠. 뭘 거스르고?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갔으니까 거스를 역자 써서 역단층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단층 면이 꼭 저렇게 잘라지리라는 법은 없잖아. 이렇게 잘라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이게 A반, B반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상반일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면이 돼 있으니까 왼손으로 툭 얹어요. 이게 상반이, 하반이. 상반이 올라갔죠. 역단층이에요. 역단층, 정단층 구분하는 법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다음 가라는 단층은 이름이 뭐냐? 역단층이다. 가라는 단층을 만들기 위해 작용해야 하는 힘의 이름은 뭐냐? 횡압력이 되겠죠. 그런 걸 써주는 연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하, 잘하겠네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발산형 먼저 끝냈고요. 자, 이제 수렴형을 볼게요. 구조를 먼저 봅시다. 수렴형.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판과 판이 만나면 수렴이잖아. 만나는데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만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외웠어요. 해양판을 이루는 암석은 시커멓다. 대륙판은 약간 흰색이다. 누가 더 밀도가 크다? 시커먼 거. 왜? 금속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무거운 놈이 파고 내려갑니다. 파고 내려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섭입한다. 섭입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섭입하면서 생기는 이러한 띠 모양의 이런 면이 생기죠. 이 면을 그래서 섭입대라. 이 섭입대를 따라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겠죠. 마그마가 만들어지면 고체 상태의 마그마가 힌트 아니야? 액체 상태가 되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정답 어떻게 알았지? 늘어나면 압력이 발생할 거 아니야. 약한 곳을 뚫고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화산 살짝 폭발한 거 보이나요? 살짝 폭발하고 있죠.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화산이 폭발하면 땅이 떨리죠. 그래서 무조건 지진은 동반됩니다. 화산 폭발은 필수적으로 지진이 동반돼요. 그래도 당연히 지진이 발생되겠죠. 지진이 발생되는 지점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여기는 신발 지진, 여기는 중발 지진, 여기는 천발 지진이 되겠네요. 우리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공부해라? 신발 지진 중점적으로 공부해라. 그죠? 그래서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해요. 그래, 아무튼 넘어가자. 섭입대에 왜 마그마가 생성이 돼요? 이게 땅속 깊이 들어가면 뜨겁잖아. 뜨거워서 마그마가 생성되기도 하고 들어가면서 얘랑 마찰 열에 의해서 추가적인 열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열에 의해서 녹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파고 내려갈 때 여기 뭐야? 살짝 V자 모양의 파고 내려가는 경계, 이렇게 파고 내려갈 때 이게 V자 모양의 지형이 생겨납니다. 간단히 그리면 이런 모습에다가 이렇게 파고 내려가는 거니까 이런 여기 물이 차 있으면 이런 지형이 요 지형이 생성되는 거야. 다른 바다보다 훨씬 깊은 바다가 생성되죠. 훨씬 깊은 바다를 뭐라고 한다? 해구라고 해구가 형성된다. 깊은 바다, 섭입대에서 나타나는 깊은 바다를 해구라고 불러줍니다. 섭입대의 시작점이죠. 시작점에서 해구가 발생이 됩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발생하니까 습곡산맥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죠. 휘어지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고요. 화산도 폭발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계를 섭입하는 경계, 우리가 수렴형 경계를 둘로 나눠요. 첫 번째는 섭입형 경계, 두 번째는 충돌형 경계가 있는데 섭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섭입형 경계라고 구분해주고 있는 겁니다. 수렴형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충돌형도 보여줄게요. 충돌형은 이 녀석이 충돌형이에요. 충돌형.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 둘 다 밀도가 작은 게 맞나? 어떻게 해요? 내가 올라가, 네가 올라가, 둘 다 올라가. 그죠? 올라가서 이렇게 위로 휘어지는 굉장히 말라있는 그 남자, 그죠? 그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형성된 산맥이야. 그래서 이걸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다 표현합니다. 서로 누가 섭입하지 않았죠? 충돌만 했잖아. 그래서 충돌형 경계라고 구분해 주는 거죠.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충돌형 경계네요. 여기는 습곡 산맥이 만들어져요 라고 말하는 거야. 화산이 폭발하니 안 하니? 화산이 폭발할 이유가 없죠. 마그마가 생성될 수가 없잖아. 그죠? 맞나요? 밑에 섭입해야 뜨거워서 마그마 만들어지는데 섭입한 게 없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봐. 좀 심한 문제인데 여기 중앙 부분, 이 중심 부분은 굉장히 높은 열과 압력을 받게 돼요. 비록 땅속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중심부는 계속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높은 열과 압력으로 인해서 일부 암석이 녹을 수 있다 없다? 녹을 수 있어요. 녹았다 금방 식어버리겠지만 녹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한번 녹았다가 다시 굳어지면 이미 화성암이야. 한번 녹았으니까 마그마가 됐잖아. 마그마가 바로 굳었어. 화성암이야. 즉 습곡산맥의 중심부에서 뭐가 발견되기도 한다? 화성암이 발견되기도 한다. OX? O! 화성암이 발견되기도 한다. 화산 폭발하지 않았지만 화성암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지층이 휘어지다가 끊어지면은 지층이 딱 끊어질 때 발생되는 진동. 그게 뭐야 또? 지진이죠? 저는 지진이 여기서 발생될 수 있죠. 그러므로 천발과 중발까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중발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충돌형 경계는 중발까지 가능하다. 아까 섭입형 경계는 신발까지 가능했죠. 그래서 충돌형 경계도 중발까지는 가능했다. 발산형 경계는 모두 천발 지진이었잖아. 하지만 수렴형 경계는 최소 중발 지진부터 시작합니다. 자, 다음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바로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우. 와우! 해양판과 해양판도 밀도 비슷하잖아. 근데 아주 조금이라도 더 밀도가 큰 녀석이 이번에는 섭입해 들어가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판이 왼쪽 판보다 조금 무거웠나봐. 섭입해 들어간 섭입형 경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섭입하고 있으니까 모두 만들어져 해구도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파고 내려간 게 바다야. 파고 내려간 게 마그마가 생성이 되고 마그마가 터져 나오면서 화산섬이 만들어지겠네요. 화산섬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산섬이 이제 아무것도 없던 바다였는데 갑자기 막 섬이 생겼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없던 섬이 생긴 이유가 이런 게 섬을 만드는 거죠. 지금 막 만들어진 섬이니까 무인도겠네요. 그죠? 무인도겠네요. 이게 이렇게 마그마가 폭발해서 만들어진 섬이라서 이 섬을 뭐라고 부르냐면 열도라고 부릅니다. 열로 만들어진 섬.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섬. 열도라고 불러줘. 열도. 근데 열도가 만들어질 때 이게 이 판의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치 활의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활모자야. 활 모양을 한 열도에서 호상열도라고 불러줍니다. 호상열도가 만들어져. 대표적인 호상열도가 일본이에요. 일본 열도가 들썩입니다라는 말 들어봤어? 일본 뒤에다가 열도라는 말을 붙여요. 열도. 이렇게 열로,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과거에는 일본은 없던 나라인데 생겨난 거죠. 우리 한반도가 더 오랫동안 존재했던 땅덩어리입니다. 괜한 자부심. 나이가 많다는 건가? 꼰대네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일본이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일본도 우리랑 같은 유라시아판에 있어요. 대륙판에 있습니다. 섬나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유라시아판이 좀 희한하게 생겼어. 유라시아판이 끝에가 잘려있어요. 이게 유라시아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태평양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둘이 이렇게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파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뒤가 사라지면서 파고 들어가겠지.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이 차 있는 거야.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야. 이때는 아직 일본이 없죠. 일본이 없었어. 우리나라,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꽝 들어가면서, 꽝! 횡압력이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등줄기가 휘어요. 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등줄기에 동고서저 지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거야. 동고서저 지형. 이때부터 사투리가 시작되죠.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이 지형상으로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이동할 수 없는 형태가 되면서 사투리, 방언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인가? 아무튼 그 방언은 아니고요. 방언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동고서저 지형, 이렇게 생겨난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 있죠? 이게 습곡산맥이 만들어진 모습을 말하는 거고요. 파고 내려간 녀석이 녹으면서 마그마가 생겨나면서 뻥 터져 나오면서 섬나라가 생겨납니다. 뒤로 쭉 이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섬나라가 뭐다? 일본입니다. 다른 말로 열도죠? 무슨 열도? 호상이네요. 호상열도입니다. 호상열도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말로 일본 열도가 만들어졌다 써있네요. 호상열도입니다. 일본 열도도 호상열도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일본 바로 오른쪽에는 겁나 깊은 바다가 있어요. 겁나 깊은 바다. 그걸 일본 해구라고 불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나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마리아나, 못 들어봤죠?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이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인데, 일본 오른쪽에도 깊은 해구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일본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등이 휘기 시작했다. 지금도 그렇죠? 은유적 표현이에요. 일본으로 인해서 등이 휘고 있다. 이런 은유적 표현입니다. 더 이상 욕은 하지 않을게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제 수렴형 경계의 특징 봐. 수렴형 경계의 특징은, 봐봐. 뒤에 이만큼 있던 판이 있는데 없죠? 뭔 소리야? 이 안에서 판이 사라지는 거야. 수렴형 경계는 판이 소멸되는 곳입니다. 맞죠? 아까 발산형 경계는 판이 생성되는 곳이라며. 아, 발산형 경계에 새로운 판을 만들면 저 끝에 수렴형 경계에서는 사라지네. 판이 돌고 도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보존형 경계는 이렇게 생겨납니다. 이게 보존형 경계야. 세 번째. 여기 해령이 있어. 해령. 안녕 해령. 여기도 해령이 있네. 해령이 존재하는 발산형 경계 두 개가 나란하게 분포합니다. 발산이. 여기도 발산이 하나 있고 여기도 발산이 있을 때 요 판은 일로 가죠. 요 판 일로 가죠. 요 판 일로 가죠. 요 판 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요 1번 판 왼쪽으로 가고 있고요. 2번 판이 오른쪽 가니까 이 판과 1번과 2번 판은 서로 스쳐 지나가는 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스쳐 지나가니까 요 판의 경계는 판이 생성되는 곳도 아니고 판이 소멸되는 곳도 아니죠. 판이 뭐 되고 있다? 그냥 보존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 보존되고 있는, 판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경계, 이름이 그래서 보존형 경계예요. 왜 이름이 보존형 경계인지 비밀을 밝혔다 그랬죠? 밝힌 거야. 쿨하잖아? 이거야. 보존형 경계입니다. 자, 보존형 경계의 특징은 서로 스쳐 지나가더라도 어쨌든 마찰력이 서로 부딪힐 거 아니야? 단층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져. 단층. 근데 정단층, 역단층과는 조금 다른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름하여 변환단층이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변환단층. 스쳐 지나가는 경계인 보존형 경계에서는 변환단층이 만들어지고요. 대표적인 변환단층이 얘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대표적인 변환단층입니다. 영화도 있죠. 산 안드레아스 영화가 있고요. 재난영화요. 어떤 재난영화? 지진.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는 재난영화입니다. 산 안드레아스. 자, 그 다음 특징이 있는데, 자, 요 변환단층이 나타나는 여기 보존형 경계는 잘 들어. 보존형 경계는 해령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발달합니다. 그죠? 해령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발달해요.
자, 그림을 조금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면 밑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야. 여기가 해령이야. 여기도 해령이야. 여기가 보존형 경계죠. 자, 보존형 경계는 어떻게 발달된다? 양쪽 해령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해령이 발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수직이야, 수직. 수직한 방향으로 발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변환 단층은 해령을 거의 수직으로 절단한다. 그죠? 변환 단층이 해령을 수직으로 절단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수직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진도 발생할 거 아니야, 지진.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발생되는 지진이니까 여기도 뭐만 발생될까? 천발 지진만 발생이 됩니다. 중발까지도 안 가요. 천발 지진만 발생이 됩니다. 여기 천발 지진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 판의 경계는 다 정리된 것 같아요. 정리됐고, 여기가 이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그림이 이겁니다. 이 산 안드레아스가 어디냐면은, 봐봐, 여기 있어요. 이게 북아메리카거든,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있는데, 북아메리카를 이루고 있는 여기와 여기가 서로 변한다는, 보존형 경계. 여기 산 안드레아스거든? 쌤이 알기로 한쪽이 로스앤젤레스, 한쪽이 샌프란시스코가 있거든요. 저기 바뀌었나? 아는 사람. 바뀐 것 같은데. 이게 맞아? 해안가 쪽이 샌프란시스코 맞아요?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둘이 이렇게 길을 만들어놔, 길을. 근데 판이 이동하잖아. 길이 다 자꾸 부서져. 매년 보수공사를 해야 돼. 그렇게 길을 만들었는데, 둘 사이를 가로지르는 길을 만들었는데, 이동하니까 부서진다니까? 또는 LA와 샌프란시스코 사이의 거리가 200km다, 예를 들어서. 재보면 계속 멀어져, 막. 다음 201km네요. 2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점점점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 게 보존형 경계 특징이에요. 자, 넘기면 이제 화산과 지진이 나옵니다. 화산이 특징이 되게 많아요. 이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잘 봐. 자, 포인트 몇 개만 잡고 갈게요. 화산이 폭발할 때 뭔가 나오죠? 고체도 나오고, 액체도 나오고, 기체도 나온다고 정리하면 돼. 고체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고체 물질을 화산 쇠설물이라고 합니다. 자, 고체. 이가 고체야. 고체 물질. 액체 물질을 용암이라고 하고요. 기체 물질을 화산가스라고 해. 아, 고체, 액체, 기체가 다 나오는구나 라고 일단 정리해 주면 됩니다.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인데 나머지 뭐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황화수 같은 이런 물질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산화황이나 황화수 같은 경우는 비랑 만나면 산성비를 만드는 물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산성비 만드는 물질입니다. 자, 용암의 정의입니다. 용암이 뭐냐? 여기 마그마 보여요, 마그마?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면, 바깥으로 나오면 용암이라고 그래. 위치가 다른 게 용암과 마그마네, 그치? 근데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용암은 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게 용암이야. 근데 가스가 아직도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걸 마그마라고 합니다. 마그마와 용암의 가장 큰 차이점, 가스가 나간 녀석이냐, 가스가 포함된 녀석이냐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돼지는 피부가 이상하죠? 그죠? 현무암을 만든 거예요, 현무암. 이 구멍, 이 자국은 왜 만들어진 거라고요?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자국이에요. 그러므로 얘는 용암으로 만들어진 거야, 마그마로 만들어진 거야? 용암으로 만들어진 거네. 화산 폭발해서 용암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화산암의 종류에 속하고요. 화산암 중에서 금속성 물질이 많이 포함된 검은색 암석, 현무암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아, 모양만 보고도, 이 표면의 모양만 보고도 얘가 용암인지 마그마인지 구별할 수 있겠네요. 유용하게 쓰이네요. 그 다음에 고체 물질은 이제 순서대로 크기 순서야. 화산암괴,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 이게 크기 순서입니다. 화산이 뻥 폭발했는데
바위 덩어리가 나오는데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확 나가서 채민이 옆에 빵 떨어져요. 잠이 확 깨겠죠? 그쵸? 졸았다는 건 아니야. 잠이 깰 수는 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화산 암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막 나가는 것을 화산역이라고, 화산역. 그 다음에 재 같은 형태로 하늘을 뒤덮는 것들을 화산재라고 하고요. 화산진은 이게 먼지 진짜다? 진짜 먼지처럼 떠다니는 것들, 진짜 조그만 것들을 화산진이라고 해요, 화산진. 크기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 이름만 딱 보고도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정도 약간 느낌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산 암괴, 엄청 크죠? 력! 재, 진,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화산 분출물 정리를 다 해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SiO2의 유무인데요. 봐봐. 뭘 상상해 주면 되냐면 이 SiO2 딱 보니까 뭐가 보여? 다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이제 비금속, 금속 구분할 수 있죠.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이야. 다시 말해서 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제 SiO2는 금속이 별로 없다. 그래서 봐봐. SiO2가 굉장히 많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다? 금속이 많이 포함이 안 돼 있다. SiO2 함량이 얘보다 좀 작네? 무슨 소리야? 상대적으로 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얘가 현무암이야. 방금 봤던 얘가 현무암질이잖아. 현무암은 검은색이죠. 왜 검은색이다? 금속이 많아.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없다? SiO2는 적은 거야. 이해돼요?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 퍼센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금속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냐? 별로 없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얘는 검은색 암석이고 얘는 흰색 계통의 암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야 될 게 또 뭐냐면 이 검은색 계통의 용암, 시커먼 용암. 시커먼 용암도 보이나? 이 붉은색은 뜨거워서 그런 거고 시커먼 용암이 흘러내리는데 이 시커먼 용암이 흘러내릴 때는 굉장히 빠르게 쫙 흘러갑니다. 금속성 물질이라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무겁게 묵직하게 빠르게 쫙 가고 있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까 싶어요. 자, 근데 이 흰색 계통의 용암은 약간 밝은 계통의 용암은 나오면은 끈적끈적하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울컥 나온 다음에 끈적하게 나오는 느낌으로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SiO2 함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체크, 유동성이 작다. 다시 말해서 끈적끈적하다. 이게 이 전체 표를 암기하는, 이 전체 내용을 암기하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끈적끈적하니까 봐봐. 화산이 폭발 안 돼. 끈적해. 어떻게 돼요? 위로 많이 올라가 이렇게. 끈적해. 이런 끈적하게 내려오는 모양이야. 근데 만약에 화산이 끈적하지 않고 쭉 흐르면요. 울컥 주르륵 할 거 아니에요. 화산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런 모양은 아주 순한 모양이다. 순한 상태, 순상형이라고 불러주고요. 얘는 종을 엎어놓은 거, 종을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이라서 종상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체크. 순상화산, 종상화산. 끈적한 것과 관련돼 있죠. 끈적하다 보니까 폭발할 때도 뻥 폭발해요. 근데 얘는 올컥 폭발력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폭발 형태, 조용히 분출한다, 격렬히 폭발한다. 분출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폭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끈적하니까 끈적한 걸 점성이라서 점성이 크다, 점성이 작다, 끈적하다. 이거 잘못되겠다. 이게 여기다 쏘리. 점성이 끈적한 거죠. 그래서 점성이 크다 보니까 천천히 흘러갈 거 아니야. 유동성이 작은 거야. 점성이 끈적한 정도가 크니까 유동성은 작겠죠. 얘는 쭉 흘러갑니다. 1번 용암과 2번 용암 중에 어떤 게 더 위험한 줄 알아요? 이게 더 위험합니다. 화산 폭발 다 뛰어! 다리가 없네?
다 녹았어. 그죠? 얘는 끈적하니까 천천히 오겠죠. 막 피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요. 얘는 엄청 커지.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한 게 이거야. 이런 엄청난 뜨거운 용암이 쫙 흘러서 모든 걸 다 녹여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돼지가 그 유명한 용암돼지. 살 시간이 엄청 오잖아요. 용암돼지. 아니면 우리나라 지형 중에 용암돼지라는 지형이 있어요. 그 지형이 바로 요 녀석이 흘러서 만들어진 거야. 자, 그 다음은 이제 점성도 했고, 얘도 했고요. 그죠? 얘도 했죠. 자, 우리를 괴롭히는 게 바로 화산가스의 양과 온도인데요. 이미지를 같이 만들어보자. 얘가 끈적하게 흘러내리는 건 약간 굳어간다라는 느낌으로 기억해요. 굳어간다. 끈적해, 굳어가. 온도가 별로 안 높아. 온도가 낮습니다. 온도가 낮아서 좀 굳어가는 형태라서 약간 끈적하게 천천히 가는 모습으로 이미지화시켜서 암기하는 거고요. 얘는 온도가 높아서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아서 쫙 흘러가는 모습으로 상상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온도도 그렇게 굳이 연결해서 기억하자는 얘기야. 화산가스가 많이 방출되는 게 오히려 얘입니다. 얘는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한꺼번에 뻥 터지잖아. 그 터지는 폭발력 때문에 안에 있는 가스가 한꺼번에 막 엄청 나가는 모습으로 상상을 좀 해줬어요. 얘는 울컥 뿌르륵 이렇게 가스가 별로 안 나가고요. 가스가 많이 나가는 거. 참고 있던 방구 늘상 끼는 방구. 이상하다. 아무튼 많은 방구가 나가는 건 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산가스가 많이 방출되는 것도 굳이 연결해서 한꺼번에 점성과 연결해서 한꺼번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얘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끈적하다라는 거예요. SiO2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끈적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굉장히 다 상식적인 부분들이라서 여러분들 읽어볼 건데 체크할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이게 뭐예요? 화산활동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피해를 주냐가 정리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 항상 배우는 거죠. 화산이 폭발할 때, 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아요. 그래서 화산 용암이 흘러내릴 때 막을 거 아니야? 제방을 쌓아요. 화산 분출구 주변에 댐과 수로를 건설해서 물을 뿌려서 용암을 굳어지게 만들거나 흐름을 좀 천천히 흐르게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일단 방향을 바꾸거나 마을 쪽으로 오지 않게끔 막 하는 거죠. 화산 분출이 되기 전에 미리 좀 예보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대비 체계를 강화한다는 건 사람들 교육을 통해서 화산이 폭발하면 이렇게 어디로 피하세요라는 걸 미리 교육하는 거죠. 이거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산 폭발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화산이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첫 번째, 광상이라는 표현이에요. 광상. 이게 뭐냐면 땅속 깊은 곳에 한 20km 지점에 한 2만 톤 정도의 금이 묻혀 있어요. 그걸 캐내기 위해 사람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들어갑니다. 최고 한계가 어디다? 12km. 그 다음은 못 들어가. 왜? 너무 뜨거워서. 그럼 포기해야 되나요? 포기하고 있었어. 포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화산이 밑에서 그걸 다 녹인 다음에 폭발해진 거야. 빡! 용암과 함께 그 어마어마한 금괴가 녹은 게 여기 잔뜩 쌓였어. 땅과 함께. 땅속에 살짝 묻혀 있어. 이게 뭐야? 금광이야, 금광. 금광이 만들어진 거야. 가서 캐내면 돼. 그 금광을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그 광상이 만들어졌다 표현. 광상이 만들어졌다. 자, 화성광상.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광상을 화성광상이라고 하고요. 화성광상으로 인해서 유용한 광물이 우리가 이제 캘 수 있는 상태로 올라오기도 한다는 거야. 땅속 깊은 곳에 있어서 전혀 우리가 쓸 수 없었던 것을 화산 폭발이 일어난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용한 광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이 뜨거우니까, 화산 폭발로 뜨거우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열 발전을 하거나 난방에 이용하거나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산이 폭발할 때 화산재나 화산진 같은 게 나오잖아. 땅속 깊이 묻혀있던 유용한 광물들이 나오는 거고 유용한 무기물들이 같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용한 무기물들이 땅에
식물이 살고 있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좋은 거름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이 비옥해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그 재가 쌓이면은 비옥한 토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주변은 뜨거우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하수를 뜨겁게 데워가지고 온천을 만들거나 또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만든 지형, 뭐 예를 들어 용암 동굴 같은 것들, 동굴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방을 해서 관광 자원으로 삼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 좋은 점들도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좋은 점도 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 한번 쭉 읽어봐요. 화산이 우리에게 어떤 나쁜, 어떤 피해를 주는지 충분히 다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뭐, 그렇겠네. 라고 이해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읽으면 화산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지진하고 저 각권의 미시령약 한 5분 안에 끝나니까 잠깐만 좀 힘냅시다. 자, 지진 보세요. 지진은 이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지진. 이게 지층이 땅 끊어진 거 보이나요? 단층이죠. 이 단층은 뭔 단층이야? 상반이 내려간 거 보여요? 정단층이네요. 정단층. 자, 여기서 땅 끊어지면서 여기서 파동이 발생됐어. 파동이. 그래서 지진의 근원지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름이 지진의 근원지. 그래서 이름이 진원지야. 진원지. 자, 용어 정리야. 진원은 실제로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지라고 합니다. 근데 진원지는 땅 속에 있잖아. 진원지는 땅 속에 있으니까 주소를 알 수 있어 없어? 어떻게 해? 쫄라. 알려줘. 진앙이 바로 주소지입니다. 아시겠죠? 진앙이 주소지예요. 진앙이. 그래서 그 진원지의 주소지를 진앙이라고 합니다. 진앙, 알려줘. 그래서 진앙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내려가면 진원지가 있는지를 이제 그것만 분석하면 되겠죠? 진앙지와 진원지의 차이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용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진원에서 에너지가 꽝 발생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에너지야. 에너지가 100이란 에너지가 발생되었다고 칩시다. 우리 집은 진앙지 바로 옆에 있어. 이런 죽었다, 그죠? 하지만 유차님의 집은 멀리 있습니다. 어느 집이 더 피해가 클까? B요. 왜 B야? 피해가 어디가 크냐고. B요. 너를 희생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진원지에서 가까운 곳이 더 피해가 크겠죠. 멀리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에너지가 좀 줄어들 테니까 피해가 좀 적을 겁니다. 그죠? 자, 실제로 발생되는 요 에너지, 지진이 꽝 발생되면서 발생되는 요 에너지 값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규모라고 해요. 규모 7.0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되었습니다. 규모 7.0인데 발생된 지점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는데 우리나라는 루룩 하고 끝났어. 뭐야? 우리나라 아니야? 저쪽 필리핀 어디래? 멀잖아. 멀면 내가 느끼는 정도는 좀 작아지죠. 멀수록 작아집니다. 어디로부터? 진앙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아무래도 피해가 작아지겠죠. 자, 이거를 진도라. 진도. 너는 얼마의 진도를 느꼈어? 나 7을 느꼈어. 7! 너는 진도 얼마 느꼈어? 나는 4밖에 못 느꼈는데 이러는 거예요. 진도. 쌤이 똑같은 규모로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해요. 하지만 이해하는 정도는 다 달라. 어디까지 외웠어? 저 이만큼밖에 못 외웠어요. 진도 조금밖에 못 나갔어요. 너는 이만큼 외웠어요. 진도 많이 나갔죠? 진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기억합니다. 자, 쌤이 방출하는 에너지 규모는 똑같지만 그걸 느끼는 진도는 다 다르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도는 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규모는 절대적인 값인 겁니다. 자, 요 규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이런 숫자로 표현을 하고요. 진도 같은 경우는 로마자로 표시합니다. 로마자로 표시합니다. 자, 규모가 뭔지, 진도가 뭔지를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얘기가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좀 과학 다음 먼저 합시다. 자, 아까 그 그림에서, 자, 진원지에서 지진이 꽝 발생됐어. 그때 여기 유찬이네 집에 쌤하고 같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우르르 떨리는 거야. 보니까 여기서 발생된 지진파가 도착한 거예요. 지진파가. 자, 지진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P파와 S파가 있어. 먼저 도착한 게 누굴까? P파요. P파입니다. 왜? 음바페가 엄청 빠르거든요. 뭔 소리야? 아무튼 P파가 먼저 도착해서 P파 아니고 오해하지 마. 그래서 P파는 그래서 먼저 도착해서 P파고요. S파라는 파동도 동시에 발생되는데 걔는 이렇게 오지 않고 꽝꽝꽝 이러고 와요. 이러고 온다고 엄청 느릴 수밖에 없겠죠. 느려서 두 번째로 도착하기 때문에 secondary 파, 그래서 S파라고 불러줍니다. 이 S파도 그 S파 아니에요. 걸그룹 아닌지 알죠? 또 게임 아닌 거 알죠? 피파 게임 아니에요. S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옵니다. 그래서 초당 8km 정도 가고요. 초당 4km 정도면 딱 두 배 정도의 속도 차이를 보이게 돼요. 자, 얘는 그래서 이게 진폭이 되게 작아. 진폭이 작아서 피해 규모가 적은 데는 진폭이 꽝꽝꽝꽝 진폭이 엄청 커요. 오히려 느리지만 진폭이 엄청 커서 피해 규모가 큰 것도 S파입니다. S파. 그래서 S파가 안 뜨나? 아무튼 S파, 그래서 S파가 엄청 피해 규모가 커요. 아시겠죠? 떴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진이 한번 훅 지나. 뭐야 지진인가? 그 다음 찾아오는 지진이 더 무서운 거야. 더 무서운 S파가 나중에 오잖아. 꽝꽝꽝 올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지진파 중에서 P파 지나갈 때는 집에서 이렇게 뭐야. 근데 지진파 S파가 도착하면 앞뒤로 져. 꽝꽝꽝꽝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동 방향이 달라. 자, 그냥 왼쪽에 표의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정리하면 통과 매질도 달라요. P파는 엄청 빠르잖아. 엄청 빨라서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다 뚫어버립니다. 하지만 S파 같은 경우는 느리다 보니까 고체는 통과하는데 액체를 만나면 이렇게 흘러버려서 더 이상 통과가 안 됩니다. 얘는 P파 같은 경우는 액체가 있어 이렇게 꽝 뚫고 지나가거든? 근데 S파 같은 경우는 이게 옆으로 떨리잖아. 꽝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액체를 만나면 꽝 하면 쭉 흘러가서 없어져 버려. S파는 그래서 액체나 기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체만 통과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건 해적 진폭과 피해 규모를 정리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또 되게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자, 지진이 발생되면 첫 번째 부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되게 안 좋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돼, 그지? 이런 대처를 해야지. 내진 설계도 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건물을 아무데나 지으면 또 안 돼, 그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저 왼쪽 위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지진이 발생됐을 때 대처하는 안전교육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 뭐라고 나와 있어? 뭐라고 있지? 책상 밑으로 피하여 낙뢰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한다. 가스 밸브를 잠근다. 이거 과학에서 할 얘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과학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특징적인 거 항상 엘리베이터나 엘리베이터. 시험 문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엘리베이터로 이동한다. 신속한 거니까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에스컬레이터 가능해요. 에스컬레이터 안 돼요. 전자제품, 전기로 운용되는 제품들은 다 안 됩니다. 제품이지만 기구들은 다 안 돼요.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에스컬레이터는 멈춰도 갈 수 있긴 하니까 괜찮겠다. 후룸라이드 같은 거는. 후룸라이드. 집에 후룸라이드 있나요? 놀이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네. 갑자기 지진이 난다? 네. 1층으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데. 난 괜찮아. 난 콜. 들어가다가 분리되면 어떡해요? 불리해지는 거지. 엘리베이터 아니면 어떡해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꺼지잖아요. 비상사다리가 있어. 위에 뚫고 올라가야 돼. 위에 열리게 돼 있어. 올라가서 줄을.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해요?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가면 되죠. 엘리베이터 갑자기 어떻게 올라갈 수도 있어. 각종 상황에 대한 건 다시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상식적인 부분들을 읽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긍정적인 영향. 확대해 볼게요. 지진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잘 봐.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지진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발생시킨 지진을 이용하는 거야. 첫 번째, 지진 기록을, 지진파를 일부러 발생을 시켜서 지구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지진파를 빵 쏴서 속도를 측정을 해요. 근데 갑자기 확 빨라져. 오? 다른 매질이 나타났네? 또 액체를 만나면 훅 느려져. 그치? 이런 식으로 지구 내부 구조가 고체, 액체 이런 걸 이루어져 있는 걸 지진파의 속도를 분석해서 알 수 있고, 혹시 몰라 확인하기 위해서 S파를 쐈더니 사라져. 이 액체가 확실하네. 그죠? 액체인 걸 확인할 때도 이용합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인공 지진을 발생시켜서 지하 구조를 파악해서 지하 자원을 찾는데 이용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2의 만수르가 되기 위해서 밑에 유전 물질, 즉 그죠? 유전. 그 유전 아닌 거 알죠? 기름, 석유를 찾고 싶어요. 그냥 아무데나 일단 파. 일단 만수르 아무데나 파면 되나요? 늙어 있겠죠, 언젠가, 그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니까 지진파를 이용해서 이 유전이 묻혀있을 만한, 석유가 묻혀있을 만한 곳을 먼저 지진파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을 시추하는 겁니다. 이 시추가 시추 아닌가 알죠? 파는 걸 말합니다. 시추를 해서 찾아내는 거야. 즉 지하 자원을 찾을 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지진파고요. 세 번째, 인공 지진통에서 봐봐, 도로, 건물, 댐 같은 건설에 적합한 장소를 찾습니다. 내가 돈이 엄청 많아서 롯데월드 타워의 2배 되는 타워를 지금부터 만들 거야. 여기서 시작해. 알고 보니까 밑에 싱크홀, 겁나 깊은 싱크홀이 있어. 다 만들었는데 쫙 가라앉더니 없어졌어. 내 건물이 있었다가 없었습니다. 이런다고요.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신박한데요? 신박하지? 지하 건물? 이러면서. 근데 다 녹았어, 마그마 때문에. 그럼 안 되지. 내려가면 다 녹아버리는 거지. 어떡할 거야. 그래서 내가 건물을 짓기 전에 뭐부터 검사해야 돼? 여기 집안이 튼튼한지 아닌지부터 먼저 검사를 해야겠죠. 그럴 때 뭐로 한다? 지진파 갖다 한다고요. 꼭 건물만이 아니라 댐이나 또 도로 같은 거 건설할 때도 이런 분석을 다 한 다음에 건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대처 방법. 아까도 했는데 그럼 이런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한테 이런 피해를 주니까, 피해를 읽어봐, 지금. 읽어보고요. 피해를 주니까 우리는 이렇게 토지 이용할 때 아무데나 짓지 않아야 되고, 내진 설계된 집을 지어야 하고요. 예보도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하고요. 경보도 잘 만들어야 되고, 안전교육도 잘 시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피해만 좀 읽어봐. 어떤 피해를 주는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죠? 이런 피해를 주다, 이런 거 알고 있다. 이제 2번 끝났고요. 3번은 살짝. 자, 마지막. 그러면 이 지진과 화산 활동은 다 무슨 권에서 일어납니까? 직권이죠. 그래서 시작이다, 직권이야. 직권에서 발생된 이 지진이나 화산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예제를 먼저 준 다음에 이 얘는 무슨 건이 무슨 건에게 영향을 준 거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진 해일이 발생된대. 이거는 직권, 즉 지진이 발생되잖아. 바다 밑에 있는 땅이 꽝 끊어지면서 지진이 발생되면서 발생된 파동이 어디 전달되는 거야? 물에게 전달돼서 20m 이상 꽉 솟아올라서 해안가 마을을 덮치는 게 지진 해일의 피해잖아요. 그러면 직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준 거네요. 그죠? 직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줘서 발생되는 게 지진 해일의 발생입니다. 발생까지야. 마지막에 해안가 마을 덮쳤으니까 생물권에게 영향, 그거는 효과죠. 효과. 지진 해일의 발생함에 따른 어떤 효과라고 하고 발생까지는 수권에서 멈춰야 돼. 생물권이라고 써서 이거 해일 발생하면 생물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생물권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맨 끝에 말이 중요한 거야. 발생까지야. 발생. 조심해야 됩니다. 쌤이 생물들 바닷가 마을 덮쳤다면서요. 나한테 다 불만을 토로해요. 바닷가 마을 덮치면 생물이 죽잖아요. 생물권에게 영향을 준 거 맞는데요. 이러고 있어. 발생이라고. 다시 말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일어난대요. 화산이 폭발해서 기후가 변한대. 온도가 막 떨어지고 막 그래요. 뭐죠? 기권으로 올라간 화산재 때문이잖아. 그래서 기권에게 영향을 준 예가 됩니다.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산성비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돼. 이게 생물권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진 때문에 지형이 변했대. 지진이 발생해서 막 이거 틀어졌어. 와, 이거 봐. 지형이 바뀌었어. 직권에게 영향을 준 거가 되겠죠. 직권이 됩니다. 오케이. 다 정리했어요. 꽤 길었네요. 자, 문제 푸는 시간입니다. 문제 좀 풀어볼게요.